시작을 하겠습니다. 희망기책 대조본부에서 주관하고 대전시에서 지금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 북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보라매 공원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책 부스를 차려놓고 서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책도 전시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군중 집회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한 자리에서 하루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희망의 집 대전본부 그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자. 근데 오늘은 오프라인 이제 사실 첫 모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또 오프라인 모임도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줌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도 이제 송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특색이 서점 10개를 그 독립서점들 특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독립서점들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이제 무대로 했고 10군데 서점을 그리고 이제 기간은 2주로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에 이렇게 연속으로 여러 그 행사를 이렇게 둘러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래서 한 번 딱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점에서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맞으시면 거기에 찾아가셔서 같이 참여하셔도 되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강산 시인님을 모시고 그 아름다운 그 시의 세계 그리고 사진도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 얘기만 해도 꽉 찰 것 같아서 사진은 또 내년에 프로그램으로 남겨놓고 오늘 그 하모니카를 찾아서라고 하는 시집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여러분도 기대를 하셨겠지만 하모니카를 찾아서 그런데 하모니카를 직접 연주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오늘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수 씨는 실제로 뮤지션이에요. 플루티스트입니다. 연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시죠. 그래서 제가 또 어렵지만 하모니카를 다뤄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그 이강산 시인님이 북토크를 하신다 그러니까 동료 시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광선 시인님이 직접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진행이 될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까이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덕화 시인이시고요. 문학평론가십니다. 시도 쓰시지만 문학평론을 맡고 계시는데 함께 올해 문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옥빈 시인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시집을 내시고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좋게 받고 계시는데, 그다음 옆에 계신 분이 김명희 시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시집을 새로 내셨는데 곧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김우식 시인이십니다. 같이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랜 또 친구이자 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은 바로 이제 제 선배님 유신택 시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황인칠 시인이시고요. 천안이시잖아요. 천안에서 오셨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제작벌 대리신 강선옥 소설가 겸 시인이십니다. 네, 대전을 나아가서 이제 한국문화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있고 그 시집이라고. 그리고 저 뒤에 잠깐 고개를 들리면요, 이혜원 선생님 오셨는데 소설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중견 작가라고 하는데 저 선생님은 저희 또 위에 계시는 거의 원로시. 소설 쓰고 있는 김혜미이시고요. 저하고 제가 동문이어서요. 같이 초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앞에 계시는 안경 쓰시는 분이 지금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에 계시는 임창웅 팀장님이십니다. 네. 대전문학 발전위에서 메르스기 장려를 좀 현장 취재해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희망의 책. 아, 저희 희망의 책 대전본부 진창희 이사님이시고요. 독서 그 동아리를 2개나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이쪽 그 신성동, 이쪽 노원 이쪽을 거의 장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그 어린이들 그 책 읽는 모임 이런 것도 하셨고, 직접 예, 하여튼 예, 작년부터 저희 그 희망책 대전본부에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모임 있을 때마다 꼭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다음 우리 할 때는 또 한번 그 따님 얘기 노래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창 이사님이십니다. 예. 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심화전 하면 선배님들이 오셔서 전설 같은 얘기를 들려주실 때 이름들이 언급되는 선배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정영재 제가 남편님으로 그러시네요. 지금 하는 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비자될 때 저희 누님들 장학 좀 해주세요.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예. 소개를 될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장학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김기수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님이시고요. 저분도 이제 진창희 이사님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공유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북카페인데 거기서 그 모임도 갖고 하여튼 그 신성동 거기 그쪽 노은 쪽은 이 2분이 거의 오야봉입니다. 일본 말로.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은 금강일보 기자고요. 예, 그 지금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로 계속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좀 내공을 쌓아라 이렇게. 예, 예, 금강일보 좀 많이 봐주십시오. 특히 금강 TV는
거의 우리 신성재 기자가 거의 혼자 운영하다시피 그래서 좋은 장면들, 대전의 명소들을 찾아서 촬영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그 장래가 촉망되는 시인이 왔듯이 장래가 촉망되는 그 시인 겸 소설가, 그죠? 기자, 지금 대전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크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간에 또 뭐 쉬는 시간에. 네, 그럼 뭐 바로 토크 시작하면서 시이야기 듣죠. 네, 시작을 하죠. 마이크를 좀 위로 올려놔 주세요. 좀 목소리가 더 깨끗이 들리도록. 감사하고 반갑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한번 언없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집을 낸 것이 6월 10일이었어요. 많이 지났죠. 5개월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잡아놓은 행사라 뭐 행사 이벤트가 전부 취소됐는데 마침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광고를 말씀드리면 저 말고도 지금 막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 계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글을 쓰는 분이 안 계시니 더 좋은 기회를 큰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모니카를 찾아서는 이미숙 씨 하모니카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그 이제 6월 때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1시간짜리 녹화를 하면서 그때 똑같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하모니카를 저는 연주하는 하모니카인데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찾아가는 평생 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꿈, 희망에 대한 즉 본인의 전체성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부를 쓰인 하모니카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아침마다 그 지하 주차장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분 2년간 지금 이제 떠나시는 분 계셨어요. 녹음됐는데 한쪽 팔다리가 이제 쿵 뇌졸중으로 마비가 되는 분인데 여쭤봤더니 하모니카 연주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아픔을 딛고서 한 손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연주를 해요. 그 모습 보고서 이제 쓴 시가 하모니카를 찾아서고 동일한 제목으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실천문학사 장편 소설 나비비방을 냈는데 나비비방 중간에 2부의 제목이 또 하모니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드리는데 강 교수님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저는 아날로그 흑백 사진을 합니다. 문학보다 더 오래 했는데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면서 동일한 주제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제목으로 시가 될 수 있고 같은 제목으로 소설도 쓸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시집으로는 5번째 시집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미소를 띠는 그 좋은 시를 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함부로 문학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5번째 시집을 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시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20년 만에. 그래서 이제 나름 조금 좋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팔리긴 틀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급 독자나 시인들은 읽을 만한데 일반 독자들은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했는데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도망갈 그 빌미는 얻었어요. 그래서 독자를 못 만났고 서점에도 잘 못 가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적으로 5부가 나간 것 같아요. 자, 그 기적이 연출된 시집 하모니카를 찾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패널 오신 좋은 분들, 무서운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이크 주면 제가 3시간 혼자 떠들거든요. 네. 그리고 객석에 앞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면 해부를 당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뵙는데요. 아까 시인이신 우리 이광남 씨 하모니카를 찾아서
맨 처음 시집이 1994년 1996년. 예, 예. 그때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그런 시집. 그다음에 물속의 발자. 네, 이슈가 있죠. 네, 그런 시집을 또 출간했고요. 세 번째로 오항. 마이크를 대고 하시는 게 좋겠는데. 하모니카를 빼서. 찾아서는 시집을 길이가 조금 예. 앞으로 쭉 빼도 돼요. 아, 예. 그 시집의 이름을 하모니카를 찾아서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여기는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몸이 불편한 어른이 결정적인 모티브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한 2년을 지켜보다가 결국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제 모습이. 여기 이제 몇 분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저를 여실히 알고 계시지만, 제가 좀 역마가 있습니다. 역마가. 오늘도 어제도 세종에서 저희 행사가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데, 지난주에 보도도 나갔지만 제가 지금 110일째 연숙에 지금 지내고 있어요. 내년 4월에 서울서 이제 6번째 개인 휴먼 다큐 전시가 있고, 저는 아날로그 흑백을 하는데 사진집 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0.8평짜리 한 평도 안 되는 달방에 지금 살고 있어요. 몸이 아주 안 좋죠. 이제 그러한 최근의 모습까지가 전부 저의 개인적인 좀 안 좋은 표현하면 욕망이고, 좀 저희가 어차피 문학의 자리니까 문학적으로 말하면 자아 성취를 위한 어떤 완성을 위한 건데, 그러한 제 정체성을 찾아서 하여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조금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하는 뜻에서 하모니카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일 다시 또 여의숙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도 그렇고, 전국을 저는 지금 40년째 제가 사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 약 47, 8군데의 오지하고 섬을 기행을 했어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하모니카를 찾아서 떠나는 행위로 해서 소설에도 옮겼고, 소설이 이제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크고 작은 것 또는 계획이 있든 없든 움직이는 하나하나를 하모니카를 찾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실제의 하모니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셨습니다. 두 분도 오셨고, 다른 더 좋은 하모니카를 감추고 계신 여러 문인들이 계셔가지고 제 하모니카는 살짝 감출까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산 씨의 시의 특징을 보면은 서정적인 시지만은 현장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구석진 곳,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정이 아주 깊은 서정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은 참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명소라든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에 또 애환이 이렇게 넉넉하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힘겨움이 그대로 시에 배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하모니카를 찾아서와 같은 그런 시의 어떤 시쓰기의 방향, 그런 서정의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 될는지요? 그걸 한번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 시대 현장에 이렇게 다니기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덕화 시인 평론가께서 지금 말씀을 많이 감추고 계셔요.
저 사적인 말씀드리면 제 그 장편소설 나비방의 그 해설을 쓰신 분입니다. 쓰시고 제가 이번에 그 하모니카를 찾아 시집에 대한 서평도 모 개간지에 실었고 저의 안팎을 다 껴뚫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많이 그 감추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에 실린 향나무라는 시는 그 임진강 경기도 파주 문산이죠. 거기를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여행을 하면서 겨울에 쓴 시고 손님이라는 시는 서천 여인숙을 겨울에 비 올 때 일부러 3일 동안 비를 맞으며 쓴 것이고 그리고 그 홍어라는 시는 목포 해남 여인숙에서 쓴 겁니다. 소라사진관은 목포 경동에 실제 소라사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포에 있는 또 김태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앙송가가 요즘에 소라사진관 해남 여인숙 막 찍어서 페북 올리는데 그런 게 있고 첫 배를 타야겠다. 뭐 송이도 이것은 실제 송이도를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1박이나 2박 또 3박 민박을 하면서 낮에는 찍고 밤에는 쓰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실린 대부분의 시들이 현장에서 쓰인 거죠. 권독하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설이든 시든 사진이든 주 모티프로 잡는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집에 걸어둘 만한 풍경이 있는 곳이거나 또는 빡짝찍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간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비껴서 있는 곳 또는 좀 소외된 곳 또는 아픈 곳 이런 것을 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5년간 작업해서 전시를 3번 하고 책을 낸 사진집도 철거민만 다룬 겁니다. 세종시를 3년을 찍었어요. 제가 그때 찍지 말고 집을 샀으면 되는데 땅도 한 평 못 사고 찍기만 했어요. 여기 지금 서남부 쪽에 있는 모건대 쪽이 있죠. 거기 도안동을 제가 3년을 찍었습니다. 주민들 싸움할 때 그때도 집 한 채가 한 뭐 2천만 원도 안 됐어요. 그걸 샀어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번째 휴먼 다큐라는 게 또 연숙이고 요즘에 연숙에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촬영 못하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만 찍으니까 나머지 모든 시간은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글이든 사진이든 그 권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서 몇 걸음 벗어난 곳 그쪽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그 원인,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작품이나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의 서정성도 그런 곳에서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60 넘었으니까 많이 감추고 있지만 눈물을 좀 절제하면서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제 인사동 사진전 아까 강 선생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인사동 사진전을 와서 많은 사람이 사진 앞에서 울고 갔어요. 어머니 전 할 때. 아까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강 교수님 제 모 작품을 보고서 이제 울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번 시집에서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울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시를 잘못 썼군 했는데 언젠간 저도 남을 웃기는 시를 또는 사진을 찍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면서 쓴 게 바로 여기 있는 연두라는 시입니다. 연두. 이따가 암송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네, 하여간 저는 오늘 이렇게 희망의 책 운동본부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걸 듣고 제가 초창기 희망의 책 운동본부에 잠깐 일을 했었어요. 이달의 책 선정위원회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교수님 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강산 시인님의 요 하모니카를 찾아서를 읽으면서는 어떤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서라고 약간 좀 봤고요. 아까 하모니카를 찾아서를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읽는 독자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분들은 부는 사람은 어떤 한 문화를 형성한 거죠. 그 아파트에서. 그러다가 그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믿고 뭐 듣기 싫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였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실 겁니다. 제가 농담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마이크 주시면 3시간을 혼자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저 외람되지만 여기 특히 이혜원 선배님 또 계시고 저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외람되지만 이제 전에는 그 40, 50대 때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강연하거나 대화할 때 얘기하면 젊은 놈이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60 넘으니까 이제 살아온 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얼굴은 좀 젊어 보이지만 옥빈 시인 말씀대로 뭐 별로 똑같은 말씀인데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꿈 현재까지 걸어왔고 걸어온 것보다 더 남았을 분도 계시지만 더 짧은 길을 또 갖고 한 걸음씩 떼는 그 모든 목적지나 행위들이 다 바로 똑같은 말씀 정체성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 아닌가. 다만 여기 계신 문인들은 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문학이실 것이고 또 사진하는 건 사진일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기록 같은 거를 남기려고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주소를 밝힌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뭐 소라 사진관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일처럼 시 한 편을 이번 시집에서 그 시들이 또 그런 어떤 기록으로 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게 오디오가 안 나오는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저희가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자 같아요.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도 거의 좀 이렇게 연출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라 하신 것 같아서 안 움직이시는데 조금 스트레칭 하셔도 됩니다. 이 시집의 대문 같은 이 시 모든 문인들은 다 그런 고민하시는데 시집이나 소설집 때 첫 작품 무엇을 올리고 마지막을 무엇을 배치할 건가 고민하는데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시면이라는 시를 배치했어요. 그 페이스북을 저는 하는데 그게 참 장단점이 많은데 부부싸움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을 한 1년 다니면서 제가 그 철거 다큐를 끝낸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마지막 달동네라는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판자촌 같은 것도. 과거에 70년대 썼던 달동네와 같은 철거 재개발을 앞둔 아주 열악한 산마을이 있어요.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 1번지입니다. 일명 104마을로 10여 년 방치됐기 때문에 많은 글 쓰는 사람, 화가, 사진가들이 104마을을 다녀갔어요. 제가 그곳을 작년 겨울에 가족들 몰래 달방을 얻어놓고 서울 다닐 때마다 자거나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방을 못 펴가지고 그거를 페북에 포스팅했다가 애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거 빼자마자 연속 달방을 다시 얻었는데 그 시면이라는 시 첫 행이 그대로 쓴 겁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 1번지 언덕길이 절정.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이라는 시 저 뒤편에 나온 거에 구리시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 실제 있는 아파트 그 강아지 쪼코도 실제 강아지입니다. 동서집에 있는 강아지예요. 뭐 송이들을 위시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의 구체적인 지명 공간은 제가 직접 다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뭐 실증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문학적으로도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 없는 거 하면 또 욕먹을 것이니까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무엇일까 해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공간,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문학적으로 성과는 없겠지만 저만의 개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실제 지명을 그 소설에도 쓰고 황금빈을 제가 이제 처음 이강산 시인님 접한 거는 물속의 발자국. 예. 백북수에서 저 초청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 시집을 접하면서
대전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신탄진, 그리고 옥천, 그리고 보은, 그 구강, 예. 거기가 이제 주로 다니시면서 그 곳곳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 소설로 또 시로 이렇게 예. 묘사를 해놓으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거기 둘러봤어요. 예. 근데 그 옛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고 많이 변형된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문학의 한 역할이 아닌가. 그거 다 사라질 거고 이제 개발되면은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들 글 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뭐 살았던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옛날에 이랬었구나, 이런 게 우리 사는 맛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강산 시인님은 특히 이 시어라고 그러죠. 왜 시인들은 시어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명, 이게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다른 시인들한테서 볼 수 없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유형을 제가 늘 알고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자담회나 토크나 아니면 방송 이렇게 하면은 꼭 그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시, 사진, 소설을 하는데 어떻게 사진을 안 하려고 힘든가 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없겠지 했는데 또 황금비늘에 부강 신탄진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 문학 데뷔는 이제 89년도인데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사진이 더 깁니다. 누님 집이 사진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알바를 웨딩 사진, 예식장 가면 막 골상 이렇게 날로 사진 찍고, 대청댐 가서 제가 웨딩 사진 보조하고 조명, 밤에 오면 암실에서 누님 매형이 연필 포주하게 해가지고 필름 수정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한 지가 한 40년 넘었죠. 그리고 문단 데뷔는 한참 뒤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황금비늘 말씀드렸는데 그 신탄진 부강 공간에 나오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이제 그 국가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인데 징용 다녀오셔가지고 평생을 장터를 떠돌아다니셨어요. 장돌림이라는 아버지, 장돌림, 비어르는 장돌배인데 아버지의 생존의 공간은 가만히 한 장이었습니다. 가만히 한 장 펴고 신탄진, 부강, 조천, 문의장터를 다니면서 톱을 배려주는 톱장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터를 따라다니면 한 30여 년 컸는데 그 공간이 바로 신탄진, 부강이었는데 어쭙지 않게 낸 첫 창작집 황금비늘의 대부분의 작품이 아버지, 등단자 금반지가 아버지,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이 시가 아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 공간이 많은데 더불어서 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번 시집은 어느 선배님께서 제발 좀 가족 사진 그만 울고 먹어라 이렇게 농담하셔가지고 아버지 말씀 딱 하나만 썼어요. 근데 톱날은 역시 등장을 합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돌아보아야 길이 보인다라는 시가 아버지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장돌백 이 씨가 살아있다고 믿는 세 가지 이유도 부강장터가 아니라 아버지. 근데 강 교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뚝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굽다의 시를 보면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거다,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좀 다른 형태의 궁금함인데, 여기 이제 2시 반이 9시 반으로 읽어버렸다 했을 때 이제 시계 2시 반하고 9시 반하고 왜 대칭이 되죠? 이게 딱 적으면 일부러 그렇게 쓰셨는지. 이 문인들은 저뿐만 아니고 이럴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독자죠. 권덕하 시인 읽을 때는 독자인데 어떤 특정 독자가 그 작가가 쓴 작품의 디테일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의도하고 쓴 부분을 대부분 간과하거든요. 그 작업을 가장 그래도 날카롭게 하는 분이 평론가입니다. 네, 권독하 시인 같은 평론가들. 그 평론가들 전문적인 수업을 하지 않은 평론가들 외에는 대부분 소홀히 할 수가 많아 있어요. 우리가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굽다해서 2시 반이 9시 반으로 읽어버렸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죠. 반을 상대적인 거, 낮과 밤. 그러니까 저는 늘 개념을 시공간으로 봅니다. 시공간. 지금 우리 여기 있죠? 이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간이거든요. 시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쓰이는 한 행이나 한 어절이나 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의도적인 거 했는데 방금 그 옥빈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복합니다. 이따 저녁 사겠습니다. 김명입니다. 김명입니다. 저는 예, 원래 안 들립니다.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사실 이 시집을 오늘 처음 와서 지금 봤고요. 그 전에도 이강산 선생님께 제가 시집은 여기 와서 직접 사인 받은 다음에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보면 시인님께서 굉장히 치열하고 또 표현하는 것들 사진이나 작품 속에서 뭐 그늘, 주름, 골목, 여인수 사회 어떤 뒷면들을 지금 그 현실적으로 많이 조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외모를 봐서는 뭐 고운 모습이고 도련님처럼 뭐 여인들을 조금 자극하실 수도 있는 모습이시고 말씀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만큼은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사회 모습을 이렇게 조명을 하시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듣고 나서 선생님 시집을 앞으로 조금 더 깊게 읽게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정말로 문인으로서 스타급은 바로 제 오른쪽에 계신 권독하 시인입니다. 마스크 벗고 일어나시면요. 저하고 37년째 같이 이렇게 청년 때부터 보지만 열등감을 늘 느껴요. 제가 37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끄덕끄덕하는 모자 쓰신 김우식 시인. 정말 풍채 좋아요. 놀랍게도 이미 낡은 표현이지만 그전에는 그 질문이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그 생존 공간이 숙박업소 여인숙촌인데 당신이 글을 쓰고 뭐 하냐 들었어요. 신탄진 역 앞에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신탄진 바로 역 앞에가 거기에 법적으로 상업지 월드인이라고 써 있어요. 여관촌입니다. 현재 모텔이 거가 70개가 넘어요. 그 한복판, 즉 30-40년 전에 여인숙촌이었어요. 그 한복판에 제가 35년 살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 놀이기구가 시궁창에 막 외발 썰매 타다 보면 쭉 가다가 탁 걸리고 넘어지죠. 넘어지게 만든 그 물건이 콘돔이었어요. 콘돔. 어릴 때 콘돔 풍선을 불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게 콘돔인지도 몰랐죠. 그 여인숙 숙박업소에서 30년을 컸는데 이렇게 말짱하죠. 참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가난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좀 철이 들어가지고 한번 아버지가 1,000원, 2,000원 벌어오는 거 새끼줄 매다는 연탄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없으면 추운 방에 잤는데 어린 놈이 시에도 나오지만 버릇없이 공부 좀 하겠다고 했어요. 극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 그쪽으로는 안 빠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가. 마이크 좀 조금만 내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 이강산 시인님은 글을 통해서 치열함 얘기하죠. 저는 아까 뭐 37년 그랬는데 제가 17살 전에 같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선배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고예요. 공고. 아까 우리 권작가 시인님 치열함을 말씀하셨지만 이 치열함은 제가 여기서 저밖에 몰라요. 왜 치열할 수밖에 없는가. 공고 나왔고 힘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공고 왔어요. 그때 나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어디 이런 데서
제 얘기 듣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근데 없어서 와서 나는 1학년 들어갔는데 선배님은 공고인데 2학년 때 쟤도 특별시집자 다 특목고니까 다 잘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그 제도 싫어 제도 그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같은 기획과 또 기획과라면 좀 아십니까? 기획과 우리 직속 선배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7년이지만 우리는 43년이 넘었어요 사실은요. 갔더니 저렇게 점잖게 생긴 분이 이렇게 사실 저는 글 쓰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치열함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궁핍 그걸 채우기 위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두 분이 앞에 계시지만 권덕화 지회장님이나 우리 선배님 저 같은 게 글을 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두 양반들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시집 상권 내고 막 이렇게 좀 글을 쓰는데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조금만 얘기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남들은 그냥 무슨 그냥 인문학이나 하고 국문과 나온 것 같지만 이강산 시인의 그 치열함은 아버지 얘기도 계속 나왔었지만 톱 갈고 하는 거 알아요. 앞으로도 더 치열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중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대학 나오고 하는데 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게 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좋은 시 쓰고 해서 제가 오늘 저 길게 안 할게요. 카톡에 선배님은 저의 자랑입니다. 네. 오고 싶었고 영향을 줬고 저분보다는 더 잘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하모니카를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찾아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 이강산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과 치열함 아직 멀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43년 옆에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사장님 책 주문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오늘 1인당 20권씩 가져갈 것 같은데 저의 궁핍을 극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책을 다음 주에 또 내야겠어요. 그럼 한 1인당 100권씩만 사면 금방 잘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여담으로 드렸고요. 사진도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문학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밖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문학 강의라거나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려고 해요. 사진은 제가 조금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오래 해왔고 또 아날로그를 하고 그 대상이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비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20년 이상 전시하고 그랬는데 저 딱 3점 팔았어요. 3점. 3점.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면서 딱 3점. 전혀 팔릴 수가 없죠. 왜? 철거 다큐멘터리. 저는 중심 인물만 이렇게 찍거든요. 지금 여인숙, 누가 집에 여인숙 걸어놓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연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의 의미를 제가 또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이유도 누군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학만큼은 요즘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허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조금 뭐 누구 말도 2세 3세에서 누가 막 페북에 포스팅만 해도 돼요. 오늘 4세가 발간됐습니다.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선배님 새벽에 전화하신 분 말대로 너 이 책 팔긴 틀렸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쯤에서 시간수 한 편 들으면 어떨까요?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강산 씨님이 어떻게 보면 기행, 예. 지금도 여인숙에 가서 몇 달째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황금비늘에도 보면은 무슨 정선 무슨 탄광촌 어디 그 여인숙에 가서 또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니까 여인숙이라는 여인숙이라는 시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라져가는 요새는 뭐 모텔이니 뭐 이렇게 이름들을 외국 이름 붙여서 하는데 우리 추억 속에는 여인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숙은 지금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사라지고 있는 장면들을 다 기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더구나 철거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삶, 애환,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것들을 다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기시고 또 시로 남기시고 하는 게 진짜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탁월합니다. 그 재주가.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 궁금증이 조금 풀렸어요. 사실 저도 공고를 나왔거든요. 전자 공고를 다녀서 저보다 2년 선배님이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다른데 치열한 삶이 치열한 삶이 시의 소재가 된다고 하는 게 그 시어로부터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나게 하는 게 아닌가. 예, 더 깊이 있게 그 시어를 볼 때마다 저도 뭐 시 읽다가 여기서도 하나 그 빙어 이불이라는 시를 읽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신 거를 그대로 시어로 쏟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또 말씀 광고하면 지금 제가 그 살고 지내고 있는 여인숙은 서울 소조 달방을 이제 하고 요즘도 서울 창신동 그 여인숙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정말 상상이 못 미치는 공간이에요. 제가 지금 중도일보에 8개월째 철거에 대한 화보 사진을 연재하고 있어요. 지금 11월까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대전 지역 8군데 철거 지역을 지금 대전 도심 재생 프로젝트 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정동이에요. 정동. 내년에 다 6월에 보상되면 후년에 다 철거됩니다. 대전역 오른쪽 주황색 대한통 건물 뒷골목입니다. 정동에 있고 거기는 이제 쪽방촌 겸 연숙이에요. 매춘하지 않는 달방 사람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데는 일부러 열악한 곳을 찾았는데 12명이 살고 있는데 공용 세면실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숙은. 지금 제가 페북에도 올렸지만 제가 쓰는 공용 세면실이 사과 상자 펼쳐놓은 정도 크기예요.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그렇습니다. 호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세면대, 세면기 상상도 못하죠. 공용 화장실은 문도 없어요. 세면실 문을 닫아서 가려야지 안 보입니다. 제가 샤워할 때 여름에 폭염 때 문 닫아도 다 보여요. 빈틈 있어도. 이렇게 그런 곳에 있고 방 크기는 0.8평. 제가 기지개를 못 펴니까 그런 곳에도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거, 즉 사람이 살고 있다는 모습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왜 해야 하는 식으로 그런 와중입니다. 신앙송을 한번 제가 저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김채원 시인께서 오셨길래 신앙송 하나만 부탁드릴까 했는데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시 쓰는 김채은입니다. 네, 하모니카를 찾아서 점지해 주셨어요. 표제시를 22쪽에서 23쪽까지 있는데요. 다들 하모니카 찾는 동안 저는 오카리나라도 좀 찾아볼까 저만의 방식으로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시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모니카를 찾아서 이강산.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년 남자가 하모니카를 분다. 바람 맞은 왼팔은 숨겨두고 오른팔만으로 아슬아슬 분다. 아침마다 하모니카 소리와 대치하던 나는 어느 틈엔지 양팔 두 손으로 마술처럼 부는 선배의 하모니카를 다 잊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안개와 모닥불, 구름과 바람의 고층 아파트가 되어버린 지하 주차장. 시시때때 감꽃이 피고 나비가 날았다. 별들이 북적거렸다. 어쩌다
하모니카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적미적 남자의 왼팔을 옆자리에 싣고 하루 종일 지상의 하모니카를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잊고 지냈던 자신의 하모니카를 발견하기도 하고 녹슨 침을 탁탁 털어 불러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가슴의 지하 주차장에서 불현듯 경적이 울리기도 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남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의 하모니카를 찾아서 지상으로 떠나는 것이다. 왼팔이 무사한지 은근슬쩍 만져보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시는 낭독이는 낭송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 교수님 잠깐 좀 몸도 불고 초청 가수 노래를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 이 선생님 부탁드릴까요? 대전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전업 가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모니카를 찾아서를 아시고 꼭 좀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익히 아는 노래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 하모니카 있네.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구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여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저저럽게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보이며 그대의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웃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을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뭐 혹시 뭐 준비 하모니카 곡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근데 그 시 하는데 가수가 너무 잘하시네. 저때도 초대할게요. 선생님 앉으시고 선생님 일로 앉으시면 아니 일로 오시죠. 네네 제가 선생님 앉으시죠. 일어나신 걸 낫네. 그러면 제가 이건 그 추모곡으로 창작곡인데요. 선생님 자리를 양보하시는 게 아니시죠? 여기 좀 서 있어. 얼마 전에 팽목항을 좀 갔다 와가지고 그 창작곡을 여기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유, 박수 엄청 자기보다는 쳐야 네. 이태권 선생님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세요.
서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한번 뵌 적은 없었는데 초청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책 내고 7월에 원래 수목원에서 거리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 선생님 모시고 시집을 전부 하나씩 들고 모여서 하는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전문 기획인이. 근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대전에 늘어나가지고 하필 그 순간에 그래서 모든 기획된 걸 다 취소하고 했는데 그때 초청했던 그 하모니카 연주자고 싱어송라이터 이태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선생님. 네. 저는 질문보다 이 시집 읽으면서 참 좋았는데요. 제가 그 독서 모임을 오래 하고 많은 독자들을 늘리는 운동도 하고 희망의 책을 통해서 독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작가님들 책은 잘 안 읽게 돼요. 저희 집에도 지역 작가 한 분이 계시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는 분의 아는 분이고 해서 이렇게 잘 안 읽어지는데 어쩌다 이렇게 쭈르 집에 자주 이제 배달되는 책들을 넘기다 보면 한두 편 굉장히 감동을 이끄는 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집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 시집을 읽는 일주일 동안 그 저의 언어들이 이렇게 재배치되는 기분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뭐 벚꽃나무 겨드랑이나 허리춤에서 매미가 곡을 한다든지 자전거에 손목을 잡고 아흔둘의 할머니가 오르막을 오르는 모습이 예쁘다든지 이런 어떤 사물이 우리의 몸이 될 때 또는 과거가 현재가 될 때 그리고 하모니카가 그에게서 우리에게로 될 때 그래서 이런 시각이 청각이 되고 촉각이 시각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전환 새로운 배치 이런 그 이강산 시인의 시어들을 읽으면서 좋은 시인을 만나면 좋은 작가를 만나면 그렇잖아요. 이 표현이 되게 낯설고 어려운데 듣고 보니 왠지 나도 아주 오래전부터 느끼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모니카 하면 저는 김광석 가수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김광석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저 그 김광석 유튜브 찾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팅의 쉐프 오브 마이 하트 그 노래가 또 하모니카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작고 보잘것없고 잊혀지고 있는 악기이지만 사실 음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하모니카 악기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이강산 시인의 시어들 이런 그리고 지역 작가 그리고 희망의 책 이런 것들이 만나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반가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희망의 책과 독자들이 우리 지역 작가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다시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 언어가 재배치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그 벚꽃 식당이라는 시하고 그다음에 이쁜이 식당, 이쁜이 식당과 벚꽃 이쁜이 집. 그 벚꽃 식당에서 이제 이쁜이 유감 식당 얘기가 이제 그 죽음에 관한 건데 잘 말씀하셨고요. 참 민망하고 명구스러운 말씀인데 여기 또 같이 창작을 하시는 현역
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살짝 그 비친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 시집을 내고서 20년 동안 못 들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했는데,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이번 하모니카를 찾아서 내고서 굉장히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설집하고 그 장편 소설하고 시집을 5권 내고, 이제 사진집은 뭐 빼더라도 뭐 그냥 공치사로 뭐 잘 봤어 읽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뭐 시 좋던데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은 처음 겪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막 새벽에 어디 그 대선배 문인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참 시를 잘 봤다는 뜻을 전하시고, 막 또 제주도에서도 전화 오고, 제가 이제 페이북을 자주는 안 하지만 종종 하거든요.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포스팅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한 20여 분이 평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시에서 못 보던 상상력, 언어의 조탁, 비유, 특히 이제 비유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몇 분 문인들이 해주셨어요. 그런 류의 호평을 2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것처럼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그 끝에 이제 다만 이러면 일반 독자는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이번 시집은 좀 부끄러움은 당하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 시집이 막 누구처럼 막 30일 만에 3세가 찍히고 3천만 원짜리 문학상을 타고 그런 생상은 해본 적도 없지만, 시집으로서의 생명은 찾았구나, 이 정도는 만족을 했는데,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의 어떤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혼자 이제 섬 오지 산을 철저히 혼자 기행을 했습니다. 뭐 소총도 이제 섬을 많이 갔는데, 가서 뭐 풍랑으로 5일씩 갇혀 있다든가, 그때 이제 낮에 그 눈보라, 특히 겨울 기행이 많은데 눈보라나 이렇게 풍랑을 고생하다가 밤에 이제 굉장히 춥죠. 그 민박이나 그 여인숙에서 살 때, 그때 대부분 글이 쓰여졌어요. 아마 절실해서 조금 과거의 시집보다는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게 좋지 않을까. 더 노골적으로 제 치부를 드러내자면, 제가 과거에 나왔던 7권의 책에서 호평을 못 받은 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 스스로 모색을 한 거죠. 너무 벽시처럼 썼구나. 너무 1차적 진술에 머물렀구나. 너무 고민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번 시집을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빨간 글씨로 시집 처음에 썼어요. 모든 시 편편마다 한두 표현 이상의 낯설게 하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언어로서 어떤 조탁이 없는 시는 싫지 않겠다 해서 상당히 많이 거르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까지도 고맙죠. 뭐 오늘 하모니카까지 불러줘. 제목도 잘생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악기가 수백 가지 있으니까 한번 선택을 하시고. 자, 마지막 여담 드렸고요. 예. 예, 이걸로. 마스크는 꼭 쓰세요. 이게 게 없어가지고. 마냥 집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이나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써서 그냥 가슴으로 들어와 버리는 이런 글을 보면 정말 기가 죽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이 시집, 요새 보통 이제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시집들이 우편으로 정말 배달이 돼 와요. 그런 거를 받아서 그 시가 너무 좋을 때 너무 좀 미안하고 민망하고, 이걸 내가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랬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가끔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 그 글을 보는데,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그냥 발로 뛰면서 그냥 뭐 예술을 그냥 산다고 할까? 그렇게 하시는 게 참 너무 대단하시고,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지 그냥 인사 말씀드립니다. 몸이 집사람 같이 사는 아내는 알아요, 제 몸을. 많이
무너졌죠. 요즘에 최근에 또 거기서 여인숙에서는 이제 그 달방 사람들하고 같이 의식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끼는 굶습니다. 거기는 한 끼. 최저 생계급여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한 끼는 굶고 다 옆방에 쭉 사람이 있어서 거기는 식기 저 오늘 어제 포스팅한 거 길게 일부러 썼어요. 그러면 100여 명도 안 읽거든요. 긴 글은 잘 안 읽어요. 그거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강약 조절하는데 식기가 없어요. 그냥 브루스트 하나에다 개인 냄비 하나, 개인 전기밥솥. 그리고 오늘 그 올린 것도 1차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의 요리는 불가능해요. 여인숙은. 끓인 물로 하는 거. 컵라면, 떡국. 제가 떡국을 지금 몇 달째 먹고 있는데 이제 잔꾀를 부려서 집에서 갈 때 멸치 볶은 거 좀 가져가고 누룽지 좀 가져가서 막 섞어 먹으면 거의 그 개밥처럼 되죠. 그게 특식이 되고 근데 냄새가 아무리 풍겨도 옆 사람이 식사하세요라는 게 없어요. 여인숙은 같이 먹읍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3,000원, 5,000원으로 그들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먹자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옆방에 있는 그 전과 13범의 조폭 주목 진짜 실제 그분이 관리자인데 그 형님이 제 보디가드로 저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형님과 저는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좀 상했는데 열심히 오늘 길을 받아서 여러 선후배님들 길을 받아서 마지막 이번 겨울까지 겨울 촬영까지 해야지 이제 사계절 찍기 때문에 내년 사진집을 위해서 물론 이제 글도 쓰고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다른 저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는 거 임 선생님 예. 한 말씀 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예.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고맙다고 말씀 좀. 예, 한번. 저기 유진택 선생님, 선배님. 이강산 씨님 볼 때 뭐 시, 소설, 사진 세 가지 장르를 하는 걸 보면 항상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시 하나 가지고 또 벅차서 어떨 때는 뭐 포기할까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근데 보통 시집을 내면은 저희는 가족들이 안 읽어봐요. 근데 이강산 시인님은 가족들이 읽어보시나요? 그리고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저 부인께서 벽에 걸어놓을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저게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사진을 찍고 와서 집에 오면은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좀 투덜거리면은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섰나 그 후회는 안 되는지 그건 궁금합니다. 이제 앞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저기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또 앞에 계시는데 문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심하고 말을 절제하고 삼가하는 이유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문학은 제가 가급적 안 하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또 막 그 M 출판사에서 낸 시집이 막 20년 만에 막 그 이세도 짓고 하신 이렇게 스타신데 저는 그래요. 문학은 물론 이제 그 40대 중후반에 속병을 얻어가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까불었죠. 천상천 유아독존처럼 사무국장 같은 거 7년씩 하면서 진짜 까불었어요. 전 서울을 매일 다니면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애엄마는 배낭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나비방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문학을 10년 포기했다는 각서를 쓰고 제가 살았어요. 몸 회복하면서. 그래서 50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이제 책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는 내용인데 질문하셔가지고 공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 하라고. 가정을 지키겠느냐, 문학을 하겠느냐 이렇게 단판을 줬어요. 같이 사는 분이. 그래서 제가 문학을 10년간 포기하겠다. 그때 셋째 아들 낳았을 때 피덩이. 10년을 제가 마침 병치를 하면서 문학을 안 했습니다. 뒤늦게 지금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계속했으면 강신철 교수님 저 자주 갔을 거예요. 스타가 됐기 때문에. 강 교수님 전화 오면 저 바쁜데 안 받을 수도 있고
10년을 쉬는 바람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제가 지금도 지금 창작실이 따로 있어요. 그 직장인 근처에도 5년씩 그 원룸 얻어가지고 살다가 소설사 쓰러진 거고, 예, 방을 얻어서 살은 지가 한 15년 넘습니다. 집 밖에서.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좋은 글 쓰는 분 얼마나 많은 고생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전업 작가들은 정말 고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거기에 다큐 사진을 하는 상태에서 아주 열악한 곳을 찾아다니고 철거촌에서는 죽을 뻔하고 매장돼가지고 무너지는 담벽에 여기 그 글도 발표했는데 지금 여인숙은 정말로 위험해요. 제가 그 안전뱅이 밥상 위에 이제 냄비 하나 놓고 양은 냄비로 밥을 먹으면 그 위로 바퀴벌레가 올라오고 그래요. 자다가 서걱서걱거리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분이 있는데 바퀴벌레가 USB만 합니다. 잠 못 자요. 서걱거리면 그 벽지가 막 10장씩 해가지고 우불구불한 벽지로 겨다니는 소리가 달리고 모기장을 지금도 치고 지내는데 모기장 위에 천장에서 외줄 타게 하던 바퀴벌레가 떨어지면 모기장은 그 바퀴벌레 안전구물이에요. 그 바퀴벌레 서커스를 보고 있다가 중편소설 이번에 쓴 게 서커스를 기다린 사람들 350매를 이번에 썼어요. 그다음에 서커스를 기다리며라는 시도 썼고 그런 곳에서 지내기 때문에 위험해서 집에 갈 때마다 혼나죠. 그래서 여인숙 작업실 가서 옷 갈아입고 소독하고 샤워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3단계로 갖추죠. 코로나 제가 쓴 글에 들어가서 코로나는 여인숙은 의외로 역설적으로 안전지대입니다. 왜?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은 결혼시장 갈 일도 없고 모임 갈 일도 없고 일제 외부인하고 접촉이 안 돼요. 그 골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방 쪽방 친 사람들이라 없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마스크 쓰고 지냅니다. 마스크 쓰고. 어쨌든 위험해서 가족 관계가 험악합니다. 더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미숙 씨는 한 말씀. 제가 특별히 데니보이를 부탁드렸어요. 아까 하모니카 연주를 데니보이. 네. 아, 뒤에 막 잘하는 하모니카 연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순간 긴장을 했는데요. 저도 뭐 취미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활동도 하고 있고 시도 쓰고 있고 또 직업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고등학교까지 미술에도 재능이 있다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지금 이제 화가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도 그림을 한번 해봐라 라는 권유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더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지금 저는 미술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강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깊이가 없어지진 않나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제 이미숙 시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어리석은 대답을 하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시는 여기 다 시인이 많이 계신데요. 이혜윤 선생님 외에는 다 시인이신데 우리 저 유망주는 소설도 쓰고 시도 하지만 시인은 아마 다 늘 입에 담고 계시지만 타고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부대낄 때마다 어떤 떠오르는 상들이 있고 소설은 말 그대로 엉덩이 부스럼이 생겨야 쓰여지는 거니까 사진은 뭐 늘 밥 먹듯이 했고 이미 가야 될 길, 주어진 주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거의 하나의 주제가 10년씩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휴먼 다큐로 철거를 15년 했는데 지금 계속 백사마을 찍고 있고 두 번째가 명장, 이름은 명장인데 작년에 전시를 했어요. 10년 찍어서 9명. 지금 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명 찍어서 그분을 전시 두 번째 하고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휴먼 다큐가 여인숙인데 지금 13년 찍었습니다. 우리 건덕화 씨랑 같이 갔는데 포항에 권선희 시인이 있어요. 권선희 그분이 구룡포로 간다는 첫 시집을 냈을 때 2007년 7월 22일 날 출판 기념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몸이 아플 때거든요.
권덕화 시인하고 포항에서 1박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물만 3병, 큰 3병 먹어서 물 배탈이 나가지고 새벽에 막 약을 사고 했어요. 그때 술을 못 먹고 아프니까 그때 구룡포에는 매월 연식을 첫 촬영을 했습니다. 매월 연식. 집에서 매일 연식을 못 컸지만 이걸 촬영이 대상으로 해야겠다 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째 전국에 여인숙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째 달방생활하면서 인물 찍고 있습니다. 여인숙 인물 촬영은 힘들어요. 뭐 초상권도 있고 뭐 피해자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뿐이라.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을 무게를 다룰 때 끼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소중한 게 없는데 거꾸로 말하면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분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처럼 한 장르의 예술적 깊이는 아무래도 얕아지겠죠.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강산 시인을 만난 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40년째 가까이 오는데 첫 직장이 같은 직장에서 출발했고요. 옆에서 이렇게 수업하시고 학생들 지도하는 걸 제가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저도 또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강산 시인이 늘 일관되게 그렇게 추구했던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늘지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이제 시와 그리고 소설, 사진에 다 짙게 배어 있습니다. 화려한 우리 도시 운명 그리고 참 화려한 이 우리나라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일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소외된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과의 연대, 그들과의 끈을 놓지 않고 일관되게 그 작품을 써왔고 그것이 이제는 대중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것이 서로 만나서 교감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평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강산 씨의 가치가 이제 대중의 성숙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인정을 받고 또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요. 옆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아주 좋은 결과로 맺어지고 널리 독자들의 공감의 진폭이 더 커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참 겉보기에는 화려한 시대지만 다수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그런 어떤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 같아요, 느낌이. 우리 권덕화 시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제가 또 조금 사족을 붙이면 제가 이제 아까 유진택 시인께서 질문했던 것에 답변할 때 가족 문제 집사람과의 옵션이 끝나자마자 10년 옵션이었죠. 45세였으니까. 제가 75세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 어디다 글에도 썼는데 이제 좀 욕을 먹어도 무마를 할 만큼의 감당할 만큼의 나이가 돼서 하겠습니다. 매년 저는 20년 계획을 잡은 거예요. 75세까지. 매년 저는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시, 아날로그 사진전, 그리고 책 발간을 매년 해왔어요. 최근 7년 사이에 5번의 개인전을 했고 7번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문학으로 말하면 메이저 출판사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좀 괜찮은 사진 출판사에서 제가 사전 5기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여인숙 채택이 돼가지고 시집 발간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좀 좋은 출판인데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소설집이 지금 이미 원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천매상. 후년은 당연히 시집입니다. 시집 발간. 이미 원고도 벌써 이거 내면서 다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사진집입니다. 사진집. 명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시집. 그래서 3가지를
매년 저는 지금 작업을 계획했고 그 작업을 앞으로 5년 후까지도 다 됐고 개인전 준비는 75세까지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놨어요. 촬영을 90% 이상. 다만 현재 필요한 다큐 작업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75세까지만 열심히 하고 76세부터는 여기 선배님 후배님 따라다니면서 놀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강 교수님이 아직 질문 안 하셨는데 날카로운. 아니요, 저는 질문보다도 그 본인 시집에서 예. 꼭 읽고 싶은 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낭독을 한번 좀 암송 부탁드려도 또는 되겠습니까? 낭독인데요. 네. 제가 일어나 앉아도 될까요? 예, 앉아서 예.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백석시를 필사를 많이 하고 한 20여 편 이상 암송을 하고 가끔 행사 때 백석시를 많이 했는데 왜 남으신 말이 있느냐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는 시집 낼 때마다 제 거를 많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하모니카를 찾아 한 20편 정도를 암송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 왜냐하면 선배님이 좋은 시를 쓰는 분이 저한테 혼을 냈어요. 자기 시를 외우지도 못하고 어떻게 시인이냐 해서 틀리긴 하겠지만 핫토시 같은 게 적어도 반 이상을 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 책 때문에 몇 명 모였을 때 암송을 몇 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편 긴 건 틀리면 안 되니까 짧은 걸로 사실은 한 몇 편 하라고 할 줄 준비를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연두 하겠습니다. 연두 피시죠. 두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연두. 제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나 보시고 14조. 다음 주쯤에 연숙에 그 방송이 와요. 방송국. 그 목포에서도 박관서 시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또 문인들 찾아가는 유튜브 방송이 최초로 연숙 촬영하기로 했고 문학TV도 오기로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거긴 사람이 2명 이상 못 앉거든요. 그 주목 형님한테 옆방을 빌려서 3명이 못 앉아요. 그때도 제가 하려고 꼭 연두를 부탁해서 연두를 외워놨습니다. 연두. 이제 집에 걸어둘 만한 사진을 찍어도 되는가? 철거 다큐 따위는 내던져도 되는가? 나는 이제 깃발을 내려도 되는가? 눈비에 쭈그려 앉은 광장을 그만 떠나도 되는가? 나는 이제 장돌뱅이 아버지는 지워도 되는가? 계급의 지평선 장터는 잊어도 되는가? 나는 이제 관념으로 기울어져도 되는가? 연두의 눈먼 16세 눈을 다시 떠도 되는가? 나는 많이 떨었습니다. 거기 첫 배를 타야겠다. 그다음에 긴 그 손님 홍어, 그다음에 시간을 굽다 이런 걸 암송할 수 있는데 교수님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 편만 더 암송하면 안 될까요? 온라인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예. 시인님께 듣는 낭송 정말 좋네요. 이런 평이 있습니다. 한 편만 더. 네. 예, 송이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송이도. 아니 근데 그냥 읽을 때 하고 예. 그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까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른데요. 왜 그러세요? 우리 강 교수님이 10여 년 전에 백북수에서 저를 애트리 쪽으로 초청 강의를 부탁을 해가지고 최초로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갔었어요. 그 은혜를 신세를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갚을지. 좋은 글 쓸게요. 송이 이 책을 내고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신노래 가수 박경아 가수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책을 샀더라고요. 사가지고 읽다가 송이도가 너무 좋다고 직접 전화도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송이도를 제가 3번이상 갔는데 지난 겨울 코로나를 피해 2월에 3박 4일 가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밤에 추위에 떨면서 썼던 시가 이 송이도입니다.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노랫말처럼 썼어요. 송이도. 내일은 밀물에 젖으려고요. 지금은 빈 바다 나 홀로. 갯벌의 마음 바람의 눈물. 먼 길 사무친 당신의 유랑. 내일은 첫 배처럼 섬에 드는 날. 생애 단 한 번 마지막인 듯 당신의 밀물에 젖으려고요.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객석에서 시 한번 낭송해 보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네. 선생님, 한번 요청을. 진창희 선생님? 네. 제가 저희 문인이 아닌 다른 분이 낭송하면 이게 마치 어제그저께 도착했어요. 이번에 문학남 도서로 뽑혔는데 이게 로고가 인쇄책이 어제그저께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김문희 선생님 가지고 있죠? 네. 그거는 이거를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이거 제가 사인해서. 이야. 출판사에서 어제그저께 보내왔어요. 저는 빙어입을 너무 좋아서요. 근데 제가 교수님 제가 근데 제가 시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접어놨거든요. 이렇게 그 좋은 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고르기 힘들었지만 예. 빙어이불. 고관절이 부서진 어머니. 방바닥에 이불을 펼쳐 말리다. 움직이지 않는다. 햇볕이 아까워서. 어머니는 기우는 햇볕을 따라가며 당신을 말리는 중이다. 눅눅하게 젖어 있을 것이다. 서리서리 80년을 접어두었던 이불. 오랜 세월의 습기 머금었을 것이므로 나는 캐캐묵은 곰팡이를 말리자는 속셈으로 이불 안팎을 뒤집어 보는 것인데 생의 등고선처럼 자글자글 구겨진 아랫배, 얇고 투명한 살점, 이불의 등뼈가 빙어처럼 또렷하다. 오래전 바다를 잊은 채 황혼의 호숫가에 쭈그려 앉은 빙어 한 마리. 햇살의 파랑에 나부끼는 저 이불 속에서 나도 한때 바다를 꿈꾸었나니. 늙은 지느러미에 날개가 돋으면 지상의 호수를 떠나 하늘 바다로 날아가려니. 두고 보는 게 아까워서 어머니는 햇볕의 빨랫줄에 당신을 말리는 중이다. 그 어머님이 지금 제가 이제 올해 90살이세요.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지금 9개월째 얼굴을 문 앞에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고관절 부서지고 이제 못 움직여셔가지고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 계시다가 요양원을 모셨는데 뭐 그렇게 하여간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꼭 와서 이거 사인. 예.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시간이 됐고요. 오늘 이 멋진 모임을 할 수 있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다다르다 책방지기님 잠깐 오셔서 우리 책방 소개 좀 해주세요. 다다르다
여기 또 많은 문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문인들도 앞으로 여기 좀 자주 들르셔서 책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런 장사로 활용할 수 있게. 마이크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점원 라가찌라고 합니다. 제 별명을 쓰고 있고요. 다다르다 찾아오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일부러 아직 간판을 달지 않고 일단 이런 서점을 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흥동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 10년차 서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계룡문고라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조금 힘을 내고 있고 서점원이라는 꿈을 꾸고 있고요. 다다르다 이름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우린 다 다르다라는 다양성을 지역에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딘가에 다다를 때 오늘 이강산 시인님 어떤 작품처럼 책이 뭐 삶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삶의 변화를 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다를 수 있는데 책이 매개체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믿고 있어서 다다르다라는 이름으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공간인데 와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다르다 대표님은 되게 뭐랄까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한테 상당히 면박을 줬어요. 사실은 독립 출판 기념회 작년에 여기 옛날 도청 자리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작가 독립 출판 작가들 이런 분들 좀 뵙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갔는데 아마 이전에 희망직 대전본부의 이런 북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이 좀 어찌 보면은 전시 효과 이런 거를 노리고 서점들을 들러리 세우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용을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맡으면서 표방한 것이 이게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북스라는 독서클럽 단체를 10년간 운영하고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고 지금은 그냥 이사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희망직 대전본부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특정 독서 단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 생태계 전체가 살아나려면은 책을 생산하는 작가들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서점과 도서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 이렇게 크게 보면은 4개 주체를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게 희망직 대전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우리 대전에 있는 독서 모임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35개를 찾았고 그분들 대표들한테 한번 우리 모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럼을 열었는데 25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정이 있는 분 빼고는 다 오셔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평균 뭐 한 15명 정도에서 한 20명 정도의 회원들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사실 그렇게만 해도 한 400명의 독자들이 대전에 꿋꿋하게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작가 포럼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강산 시인님한테도 이번 행사에 좀 일부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뭐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못 모으게 시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그런 대규모 모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시인님 그 북토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되게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신 게. 그래서 우리는 한 그 몸처럼 같이 움직여야지 작가는 작가대로, 독자는 독자대로, 또 서점은 서점대로, 뭐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는 대전 독서 생태계가 살아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할이 서점이나 그 도서관은 장소로서, 그 다음에 고객이 있어야 또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 독서 클럽들의 회원들에게 계속 공지를 통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런 서점이나 그 도서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거를 요청을 해서 우리 대전의 작가들이 좀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서 독자들하고 좀 만나서 지역 서점이나 이런 도서관, 마을 도서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뭐 이런 걸 불문하고 그 독자와 작가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임을 주선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귀찮아도 좀 마다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독자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사실 저도 이제 백독스를 10년간 운영하면서 시인분들도 많이 모셔봤고 작가들도 많이 모셔봤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문학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낯을 가리세요. 이렇게 그 어디 나오라고 그러시면 좀 꺼리시고, 그다음에 팬 사인회 이런 거 하면 뭘 그걸 남사스럽게 그런 거 하냐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독자들하고 거리를 가깝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자주 나오셔서 독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독서 행사를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북 페스티벌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 작가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계속 자리를 만들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광산 시인님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도 좀 말씀하시고 우리 그 독자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이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이사장님, 네. 저희 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좋은 글을 쓰려고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머리를 못 깎는데 앞으로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저와 같은 행사라든가 독자를 만나는 모습, 그런 계획 이런 것을 저희 문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확장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좋은 걸로 부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끼리가 잘 안 되거든요. 좀 민망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문인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다른 분의 행사에 참석하면 2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게다가 오늘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 물론 여인숙보다는 편한 자리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대개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겁없이 마스크도 벗었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자리인 줄 알면서 제가 개인 카톡을 친분을 핑계 삼아서 드렸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광고를 미리 말씀드리면 따로 그 식사 자리가 안 만들어졌죠? 네. 제가 여기 미리 와서 식당을 다 뒤져봤어요. 저희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식당은 많은데. 그래서 길 건너 사료업면허 가시죠? 거기 가서 갈비탕 먹으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가시고 싶은 분 할 수 없는데 식사를 해야 될 분은 사료업면허로 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긴 시간 좀 지루했을 텐데 다음에는 더 재밌게 모시겠습니다. 기회를 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제가 엊그제 답사를 왔는데 빔 프로젝트 없어가지고 영상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대부분 융합적인 강연을 하거든요. 아날로그 사진하고. 다음에는 영상 사진까지도 곁들여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온라인에서 쓴 글을 읽어드리고, 그러니까 교수님 희망의 책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책잔치네요.
이런 삶에서 길어 올리는 시를 쓰시는 분들이 조명받는 행사가 종종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산 시인님, 행복한 시간 만끽하시기를. 시집 꼭 사서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오늘 그 이강산 시인님 북토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나누시고요.